인구가 줄어드는 게 뭐가 문제인가라는 분들이 있으세요. 국민소득이 10만 달러가 넘는 스위스 인구는 실제 1,00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우리 인구 감소의 진짜 문제는 고령화에 있는 거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힘을 잃어가고 있고 대신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노인 인구 1%가 늘어날수록 의료비가 7%나 늘어난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IMF가 우리 성장률을 조금 올려잡았다는 소식 그리고 출산율도 조금 올랐는데 이 소식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움직이는 예상과 경제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경제 흐름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시죠. 서울경제 박시은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네. 오늘 신용카드 이야기할 건데 명절에 신용카드 혹시 어디에 쓰셨어요? 뭐 다들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식비에 좀 많이 썼던 것 같고 또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기름값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기름값. 네. 자, 신용카드 쓸 때는 모르지만 이제 돌아올 때 카드비가 청구될 때가 문제인데 카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라고요?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9월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의 대출 자산 연체율은 올 1분기 말 2.3%입니다. 2014년 2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네. 특히 카드론,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나 카드사에서 직접 대출을 받아 쓴 부분의 연체율이 많이 올랐어요. 2021년에는 1.7%였는데 지금은 2.2%가 됐습니다. 네. 어려운 분들이 주로 카드론 받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한 50명 중에 한 명은 못 갚고 있다. 기업들도 뭐 이자 내기에 급급한 기업들이 많다. 최고치다 그러던데요.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외부 감사를 받은 기업이 한 2만 8천 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무려 17%가 한계 기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이렇게 많다는 뜻인데요.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쪽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문제는 한 번 이런 상황에 빠지면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비율이 1년 새 16%에서 12%대로 더 떨어졌습니다. 기업들도 이자 내기에 급급하다면 은행 건전성은 어떻습니까? 이런 파장이 아직 은행까지 미치지는 않죠. 아직은 그 비은행권 전체 자본 적정성은 이 규제 비율을 웃도는 수준이어서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카드론,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빌리는 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소득이 낮거나 신용도가 약한 분들 있죠. 네. 이른바 취약 차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산 건전성,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는 걸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거라고 한국은행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좀 좋은 소식입니다. 네. IMF가 올해 우리 성장률 0.8에서 0.9로 소폭 올려잡았어요. 네, IMF는 우리 경제가 올해 불확실성이 조금씩 줄고 또 정부의 경기 부양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재정 통화 정책을 완화한 덕분에 국내 소비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에다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수출 감소를 어느 정도 메워주고 있어서 올해 성장률이 최대 0.9%까지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렇고 내년 성장률은 1.8%로 전망했어요. 네, 이대로만 된다면 우리 예년 평균은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정치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줄고 또 올해 추진한 확장 재정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네. 경기 반등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에 제시된 성장률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대략 1.8%에서 2.0% 수준과 비슷한데요. IMF는 다만 내년부터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에 도달하면은 이제는 재정을 다시 튼튼하게 관리하는 이른바 재정 건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네. 권고했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잠재 성장률이 뚝뚝뚝 떨어졌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잠재 성장률이 뭔가요?
네, 잠재 성장률은 우리 경제가 물가 불안 같은 부작용 없이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이 최대 성장 속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뭐 돈을 풀거나 금리를 내리는 식으로 억지로 부양을 하지 않아도 네. 스스로 낼 수 있는 성장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학생으로 치면 과외나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실력 같은 거죠.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건 인위적인 경기 부양 없이는 경제가 성장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고 또 기업 투자도 예전만 못하죠. 또 생산성 증가도 정체되면서 경제가 낼 수 있는 최대 속도 자체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IMF가 우리 잠재 성장률 더 높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기업들 뭐 구조 조정해라, 나가서 경제의 어떤 기초 체력을 길러라,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뭐 단기적으로 정부가 돈을 풀어서 성장을 끌어올려도 기초 체력이 약해져 있으면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면 장기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결국 복지 재정이나 연금 혹은 국가 채무 관리에도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IMF가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또 AI 같은 혁신을 잘 활용하는 구조 개혁을 통해서 네.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라고 공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성장률 끌어올리는데 저 인구 늘어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우리 출생아 수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출생아 수가 2만 1,80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00여 명, 약 5.9% 정도 늘어난 건데요. 월별 출생아 수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건 2015년 이후 처음이어서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여전히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높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13개월 연속 증가니까 어떻게 보면 좀 추세적으로도 조금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가져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도 뭐 분명 저출산 위기라는 사실은 분명한 거죠. 네네. 출생아 수가 늘어난 건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숫자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네. 7월 기준으로는 2021년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이긴 한데요. 이 통계 작성 이래 네 번째로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0.8명으로 전년 대비 0.04명 늘었을 뿐이고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네. 따라서 이번 반등을 위기 해소 신호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고요. 추세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정부는 그래도 13개월 연속 늘어난 이유를 어떻게 뭐로 꼽고 있습니까? 통계청은 크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로 혼인 건수가 늘어난 점인데요. 실제로 7월 혼인 건수가 2만 400여 건으로 9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둘째는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간단하게요. 이런 소식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혼인을 많이 한 도시, 이혼을 많이 하는 도시 통계가 있네요. 네, 올 7월 기준으로 혼인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은 경기였습니다. 이혼 건수도 가장 많았고요.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요. 네, 서울이 두 번째로 혼인과 이혼도 가장 많이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인천과 부산, 경남이 혼인과 이혼을 가장 많이 한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13개월이 아니라 우리 신생아 수 증가 뭐 14개월, 15개월, 16개월까지 좋은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주간 경제 브리핑 서울경제 박시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큰 식당 가면 로봇이 서빙을 해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백화점에 갔더니 로봇이 사람 없이 로봇이 커피를 제조해 주더군요. 키오스크에 이렇게 계산만 하면 우리 주변의 로봇 산업 어디까지 왔는지 한국경제TV의 신인구 기자 그리고 참재원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화 터미네이터가 나온 지 벌써 얼마예요? 20여 년 가까이 됐고 그런데 이제 진짜 우리 일상에서 이제 로봇이 이제 우리 일상 가까이로 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이제 의료실에 가면 이제 암 수술을 대신해 주는 이제 의료 로봇부터 시작을 해서 네. 공장 자동화에서 사용되는 자동화 로봇은 이미 흔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가 이처럼 로봇에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노동력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여기에다가 생산성의 혁신이 좀 필요한 시기거든요. 이 두 개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로봇이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이제 관심사가 바로 인구가 너무 줄고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노동력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공장이나 의료 현장과 같은 필수 현장에서는 로봇이 생산뿐 아니라 운영까지 지탱하면서 필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이라는 게 단순한 어떤 기계,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고 네. 산업의 패권을 좌우한 핵심 열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죠. 지금 글로벌 시장의 이 추세를 조사업체 보고서들을 좀 살펴봤더니 세계 로봇 시장이 2024년 985억 달러에서 2031년에는 약 2,7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이렇게만 봐도 많아 보이는데 그래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산업 중에 하나가 조선 산업입니다. 조선 산업이 현재 1,200억 달러 정도의 시장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조선이 로봇보다 큰 시장이죠. 큰 산업이고요. 그런데 시계를 조금 더 빨리 감아서 미래로 가보면 네. 조선 시장은 2032년에 약 2,5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350조 정도. 그 정도 되는 것이고 로봇 산업은 지금은 조선보다는 조금 규모가 적지만 2031년에 이미 2,700억 달러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 성장 잠재력이 로봇이 얼마나 클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소장님, 그런데 로봇 종류가 많잖아요. 자, 맞습니다.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로봇 태권브이는 그럼 어떤 종류입니까? 우리가 이제 친숙하게 만화 속에서 봤던 이제 로봇 태권브이 마징가 Z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로봇 첫 단계입니다. 그게 이제 광범위하게 로봇이 쓰이고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편리한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로봇 태권브이처럼 인간하고 생김새가 똑같습니다. 네. 팔다리 있고. 팔다리 있고요. 네, 네, 네. 그러나 조정은 누가 한다? 반드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조정 단계가 아니고 여기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게 뭐냐? 바로 안드로이드 로봇입니다. 네. 여기는 사람처럼 외양도 비슷하지만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지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제 영화 터미네이터 말씀하셨는데 네. 터미네이터가 이제 전형적인 안드로이드 로봇의 롤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이제 피지컬 AI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건 로봇은 아닙니다. 로봇은 아닌데 자율주행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네. 정말로 실제 움직이는 기계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가리키는 용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피지컬 AI가 조금은 이제 로봇과 밀접하게 결합하다 보니 네. 로봇의 어떤 분류인 것처럼 일부인 것처럼 이제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태권브이는 그냥 대형 휴머노이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사실 로봇은 용도에 따라서 산업용인지 아니면 서비스용인지 구별이 됩니다. 네. 그러면 산업용은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과거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공장을 자동화할 때 조선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대규모로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위험한 일을 해주는 그런 정밀한 작업을 하는 걸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자동화용 로봇이고 여기다가 지금 두 번째로 구별되는 게 협동 로봇입니다. 뭐 키오스크처럼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물류를 간단히 좀 해주는 도와주는 로봇처럼 인근 사람의 인근에 있으면서 이제 소형 로봇이 사람 대신 일을 해주는 뭐 택배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물건을 가까운 거리를 옮겨다 준다든가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큰 분류를 오게 되면 이제 서비스용 로봇입니다. 앞서 의료 말씀드렸는데 의료용 그리고 뭐 군사용이라든가 안내용 이런 건 이제 의료용인데 이렇게 이제 로봇의 쓰임새는 이제 용도에 따라 좀 제각각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설계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로봇 산업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녹아들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차 아닙니까? 그죠? 피지컬 AI라는 것이 그러니까 AI의 어떤 기계식 장치를 써서 로봇화하는 거.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이 피지컬 AI라는 게 사실은 이제 로봇의 한 종류는 아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율주행이나 드론과 같은 실제로 움직이는 기계 안에서 작동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피지컬 AI가 이제 로봇과 이제 이 계속 밀접하게 결합하다 보니 그러겠죠. 네. 이게 아마 이제 로봇의 일부인 것처럼 이제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피지컬 AI는 어쨌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외형적으로 보면 유사성을 보는 건 휴머노이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진일보해서 인간처럼 이제 행동하고 지능이 결합된 게 이제 안드로이드. 네. 거기와 또 별개로 포괄적으로 피지컬 AI는 그 로봇을 움직이게 만드는 두뇌 역할을 하는 걸 말합니다. AI의 몸이 생기는 거, 팔다리가 생기는 거, 네, 움직일 수 있게, 작동할 수 있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로봇 시장이 지금 미래 로봇 시장의 선두와 지금의 로봇 시장 선두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가
이 테슬라라고 네. 자율주행으로 잘 알려진 기업이죠. 테슬라의 모델 Y, 모델 3, 뭐 모델 S 다 들어가 있는 이 자율주행 기능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로봇의 뇌랑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산업에서 테슬라를 주목하는 사람들도 많고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왜 그러냐고 하면 실제로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게 차가 아니라 팔이 달리고 발이 달린 뭔가가 되면 이게 그리고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뭔가가 되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거든요. 사람도 돌볼 수가 있는 거고 뭐 실제로 어떤 말동무가 될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실제로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만들어서 이거를 정말 싸게 만듭니다. 차 한 대보다 훨씬 싸게 네. 만들어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의 아주 낮은 가격으로 양산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었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바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계획이 실현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이 여러 데이터를 합하고 네. 로봇 산업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결부짓다 보니까 새로운 산업으로 점점 확장하는 거를 기존에 잘하던 기업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로봇 기업이 아니라 자동차의 기업 같은 아주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나와서 이 시장을 선점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재밌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이 당장은 경쟁하겠군요. 그렇게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차 산업관에서 차들만의 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정부가 껴서 다른 나라의 차 산업을 조금 어떻게 보면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 산업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현상들도 생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휴머노이드 시장 중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가 분석한 자료 따르면은 최근 5년 동안 휴머노이드 관련 특허 가장 많이 된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네. 5,600건 거의 넘어서 거의 5,700건 가까이 내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는 기업들도 좀 보면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 전 세계 한 66개 기업 가운데 40개사가 중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휴머노이드에 되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개발을 많이 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재미있는 시도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올해 4월에 베이징에서 열렸던 로봇 마라톤이었고요. 봤습니다, 뉴스에. 보셨죠? 네. 그러니까 실제 21대가 참여해서 4대가 하프 마라톤 그러니까 20km 이상 완주를 했거든요. 생김도 사람처럼 생겼더라고요. 약간 사람처럼 생겼죠. 아직 그 외형을 완전히 입히진 네. 않지만 팔도 다 있고 다리도 있고 이 중국이 이렇게 신경을 여러 가지로 쓰는 거는 이 시장 규모 자체를 조금 더 시장의 분석보다 더 높게 보고 규모를 키우려는 어떤 붐업의 의도가 있다 이런 네. 분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중국이 휴머노이드 앞서가면서 영상 보니까 마라톤도 하고 파스타도 만들고 예. 서로 휴머노이드끼리 격투기도 하고 이러더군요. 네. 우리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안의 시장 규모라고 하면은 일단은 데이터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데이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여기 국내 시장 규모가 2017년에 8조 5천억 원에서 올해 한 13조 6천억 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로봇이라는 것이 아까 저희가 재미있게 얘기했던 팔 달린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니고 이 산업용 조금 더 큰 로봇입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 팔만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산업을 봐도 어쨌든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지 공장 내의 자동화 로봇 같은 어떤 이 피지컬 AI 경쟁이 심해지면서 생태계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증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증시는 미래를 선반영하잖아요. 올해 초 증시에서 로봇 관련주의 급등 현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땡땡 로보틱스라는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네,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대체로 기술력이 있었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편입이 되거나 아니면 대기업과 협업을 하는 이런 소식에 주가가 움직인 건데 이런 모습들도 결국 지금 로봇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 그런데 소장님 보시기에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로봇 산업까지 앞서가게 됐죠? 중국이 이처럼 이제 로봇에서도 이제 기술을 빠른 속도로 이제 추격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인해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물량 공세. 네. 여기다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절반 이상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중국인들과 뭐 일을 할 때 인해 전술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로해 전술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입니다. 국가적인 지원은 어마어마한데요. 무려 1,3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8조 규모의 국가 주도의 벤처 캐피탈을 이제 펀드를 조성할 정도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정책, 중국의 정책이 로봇 플러스 정책인데 이 정책을 통해서 2025년까지 산업용 로봇의 밀도를 2020년보다 2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인데 네. 이미 달성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국가적인 대대적인 어떤 투자와 더불어서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적 드라이브가 아마 단기간 내 중국 산업이 초고속 성장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와 기업과의 협력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거대한 자본으로 기술 개발을 한 다음에 개별 기업에 브랜드 붙여가지고 해외로 수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가 정말 미래 기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던데 앞서 설명하신 피지컬 AI 시장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중국이 앞서갑니까? 이 시장만큼은 미국이 아직은 주도를 하고 미국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큰 이제 글로벌 대기업 엔비디아,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아마 이제 하드웨어부터 대형 언어 모델까지 AI 융합 기술과 민간의 혁신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적 우위에 네. 있다라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중국의 추격에 상당히 좀 신경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로봇 제조업 기술은 확 탁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 기반이 튼튼치가 않습니다. 대량 양산에 대해서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다 보니 아무리 미국 기업이 똑똑한 로봇을 만든다 하더라도 제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이상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는 우려가 팽배한데요. 결국 이제 피지컬 AI 부분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미국의 기술력이냐 아니면 제조업 기반의 중국의 인프라냐가 지금 맞서는 양강 구도인데 아마 누가 먼저 기술과 그리고 생산을 결합하느냐가 네. 앞으로 이제 피지컬 AI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피지컬 AI에 대응은 하고 있는 거죠. 대응해야 됩니다. 대응해야 되고 이것도 개별 기업이 잘 하는 게 아니라 국가 단위로 좀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실제로 지난 8월 14일이었습니다. 이 두 부처죠. 과기정통부와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회의를 열고 이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인공지능 전환 AX 협력이라고 하는데 이 과기정통부가 로봇의 두뇌를 맡기로 했고요. 네. 산업부가 로봇의 몸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는 LLM,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 같은 것들을 네. 한국식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로봇에 이식하려는 것들을 하고 있고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터와 지금은 좀 생성한 것들도 이 기술적으로 이 기업들에게 어떤 힘을 쏟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 주기로 했고요. 반면 산업부는 실제로 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이 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관절 같은 것들은 어떤 로봇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조금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품들을 만드는데 산업부가 조금 더 힘을 쓰겠다라는 네. 정책들이 합쳐져서 이 K 휴머노이드 연합이라는 것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 휴머노이드 의료 연합. 연합.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부처가 이원화됨으로 해서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과기부와 이제 산업부가 어쨌든 협업을 통해서 피지컬 AI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됐다라는 겁니다. 네. 부처가 따로 움직이게 되면 의사결정이 늦어지게 되고요. 연구 개발이랄까 산업 적용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공동협의체를 통해서 정책에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 기반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좀 미진하다라는 부분과 또 자체 AI 모델 확보가 좀 과제,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따라서 두 부처의 협업이라는 건 R&D 성과를 조금 산업 전반에 산업 현장으로 연결시키면서 민간 협력을 통해서 이 기술을 가속화하고 한국형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신 기자, 이 기술 개발이 시장이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나라에서 로봇을 얼마나 산업 현장에 쓰고 있느냐가 또 기술 개발을 견인할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은 매년 3만 대씩 로봇이 늘어나는 나라입니다. 세계 4위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에 설치된 로봇이 해마다 3만 대씩 늘어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로봇이 우리 산업 현장에 얼마나 투입되어 있고 우리 제조업이 얼마나 로봇을 잘 쓰느냐라는 질문으로 보면 이게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네. 왜냐하면 로봇 밀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14억 나라에서 로봇 100만 대 쓰는 거랑 인구 5천만 있는 나라에서 로봇 5만 대 쓰는 거랑은 당연히 뒤에 나라가 로봇을 더 활용을 많이 한다라고 봐야 될 텐데 네. 그런 개념입니다.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요. 대한민국이 공장 직원 10,000명당 1,000대 이상의 로봇을 씁니다. 직전 데이터가 중국이 440대 정도 쓰는 걸로 알려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데 이건 왜 그러냐? 한국의 제조업이
자동차라든가 LCD라든가 반도체 같이 네. 많이 첨단화, 자동화되어 있는 공정을 갖고 있는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 이 로봇은 저희가 얘기했던 휴머노이드는 아니긴 하고요. 그래서 아직 국내에서 혹은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많이 쓰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이건 지금 통계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만 해외에서 나온 기사들이라든가 이런 소식들을 좀 모아봐야 되는데 최근에 가장 큰 게 이거였을 거예요. 이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현대차 그룹이 네. 실제로 아틀라스라는 저기 지금 우리 배경에 있는 이런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 로봇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생산 라인으로 투입되고 이거를 지금 앞으로 양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시장에 알려진 상황입니다. 네. 신 기자가 방금 우리나라 대표하는 로봇 생산 기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로봇 기업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 한 3, 4강 구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 자체가 워낙 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도권은 뭐 유럽연합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유럽의 국가들, 소수 기업들, 이른바 빅4 체계가 이제 이 시장을 잡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화학과 아스카와 독일의 경우에는 쿠카, 네. 스위스의 경우는 에브가 공급망과 기술 표준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어서 이른바 빅4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서비스 물류 로봇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 뭐 아마존과 영국의 오카도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이 내수 시장과 보조금을 미국으로 로봇 제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따라서 이제 로봇의 어떤 이제 경쟁력이라는 게 단순히 네. 생산량을 늘렸다가 아니라 지금은 글로벌 표준을 먼저 선점하고 생태계를 장악한 기업들이 확실하게 이제 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네. 끝으로 소장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세계 우위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배터리도 중국 다음으로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AI 시장도 상당히 따라가 볼 만하다 그러고요. 로봇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점이 제조업 기반이 갖춰져 있다. 그리고 제조와 IT의 융합 기술이 굉장히 강하고요. 여기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 칩 분야, 핵심 이미지 센서 분야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다는 건 네. 앞으로 이 로봇 시장이 성장하는 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속도만 쫓아서 이제 피지컬 AI의 어떤 확장에만 우리가 이제 주력을 하게 된다면 핵심 기술, 그러니까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외국산 기술의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로봇 산업은 결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좀 펼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앞서 우리가 약점이라는 게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좀 미진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A 융합 기술을 좀 내재화하는 기술을 통해서 외국산의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정부의 장기적인 투자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정말 특화된 시장에 특화된 분야를 키워서 글로벌 로봇 시장의 어떤 경쟁력, 패권 경쟁력에서도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는 그 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조형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그리고 한국경제TV의 신윤규 기자와 함께 우리 일상에 성큼 다가온 로봇 산업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는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 비즈니스와 산업 전반을 혁신하는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전환, 영어로 AX란 표현이 자주 쓰이고 있는데요. AX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AT가 아닌 왜 AX가 됐을까요? 전환이란 뜻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무한대를 상징하는 X란 알파벳으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AX는 기업이 기존 업무 방식을 AI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제조업에서 스마트 팩토리, 금융업계에선 AI 기반 리스크 관리, 헬스케어 서비스의 맞춤형 진료 시스템 등 우리 일상에서도 이젠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AX 시스템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기업 운영과 서비스가 AX로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AX 시대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국정원 보고와 비공개 회의를 다루는 정보위는 우리 안보의 블랙박스 같은 곳이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또 미국과 이란의 충돌,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현안까지 이 모든 민감한 정보가 오가는 국회 정보위
민주당 박선원 간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선원입니다. 정보위 저희가 뉴스에서는 접하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 잘 모르세요. 예, 국회 그렇죠. 정보위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국가정보원도 분명히 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 국가 기관이잖아요. 네. 그런데 과거에는 국회의 예산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심사나 업무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국가정보원도 국회에 보고받고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라 네.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국가정보원이 정보위원회에서 보고하는 내용은 다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참 답답하실 때도 있고 생소하실 때도 있고 또 저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신 일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위에 국정원이 보고를 하면 아주 예민한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 하면 정보위 위원장이나 간사분들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어디까지는 또 설명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또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심지어 이제 오늘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다 아니면 오늘 전체 회의가 있었다 그러면은 네. 국가정보원도 대변인이 있습니다. 네. 대변인실에서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하고 네. 한 2페이지짜리를 써와서 네. 이 범위에서만 해주십시오 하고 네. 관리를 하죠. 의원님 국정원 1차장까지 역임을 하셔서 예. 국정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 정보가 어떻게 생성되고 지켜지고 예. 이걸 또 어느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리는지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 뭐 아무래도 그렇죠. 좀 이런저런 걸 더 많이 물어보실 거고. 예. 그런데 이제 국정원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네. 기자분들이 이제 질문하실 때 더 조심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느냐, 정보의 출처, 네. 그다음에 언제 알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이 첩보, 이 정보가 갖고 있는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라고 할 때는 조금 더 자신 있게 네. 국민들이나 언론인들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요즘 정보위 현안은 뭔가요? 8월 달에는 결산을 했고요. 네. 9월 2일부터 9월 5일 사이에도 역시 이제 결산 전체 보고를 할 때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북한의 정승절 때 네. 김정은이 이 중국 북경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 네, 그렇죠.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방문했는데 그때 김정은의 태도가 어땠느냐? 김정은이 왜 이 전승절 행사에 나오느냐? 왜 부인 이설주가 안 나오고 네. 딸 김주혜가 나왔느냐? 뭐 이러한 그 북한의 네. 동향, 그다음에 북한에서 또 새롭게 우크라이나 전선에 러시아를 돕는다고 파병하지 않았느냐? 네. 또 그렇게 됐으니까 전승절 계기 북경에서 푸틴하고 김정은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정치적으로 국정원이 오해받을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그랬었죠. 네. 네. 법안은 그러면 네. 중요한 법안이 있습니까? 법안보다는 그렇죠. 정책에 집중하실 것 같아요. 법안은 이제 2020년에 네.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네. 완전하게 그 거의 법안을 새로 제정하다시피 한번 통째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네. 정치 금지, 그다음에 정치에 관여하면은 가중 처벌을 한다. 그 대신 국가정보원의 업무를 조금 더 넓혀주고 예를 들면은 해외에 우리 국민 보호 네. 임무를 옛날에는 비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을 보호하다가 걸리거나 잡히잖아요. 아니면은 뭐 탈레반하고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럴 때 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했는데 아예 이제는 국민 보호하는 임무도 아예 그 국정원의 공식 아, 임무로 그전에는 그게 넣어놨습니다. 공식 임무가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외교부가 그 임무를 수행하면 국정원은 지원하는 역할을 했는데 네. 위험한 곳에는 국정원이 먼저 가잖아요. 그럼 국정원은 그냥 그 여건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잡히면 죽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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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잡히면 외교관으로 그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법안 네. 추가를 했었고요. 국정원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과연 그 내부에서의 그 위슬블로우라 그러잖아요. 네. 내부 고발자를 네. 인정할 수 있느냐 마느냐. 그러면 불법으로 규정된 네. 행위를 국정원에서 할 때, 특히 정치 관여 행위를 할 때, 혹은 불법
임무를 지시를 할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외부에 고발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놨습니다만 국정원 특성상 외부 고발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네. 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법안 심사 소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이 워낙 예민한 정보들을 다루고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정치와의 연루된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지만 예.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또 예.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위험한 임무들을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작년 네. 여름에 이제 신문에도 좀 일부 난 사건인데요. 네팔에서 이 히말라야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경로를 개척하려고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이제 여권 개척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두 사람이 그 산사태에 휩쓸려 가지고 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국가정보원에 이제 그 현관에 가면 나라를 위해 순직한 별 해가지고 별이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네. 별이 네.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작년에 국정감사 때 다시 그 국정원 현관에 들어갔더니 이 별이 늘었어요. 네. 그 두 분도 새겨졌겠군요. 예,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다, 임무를 수행하다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국정원은 불법일 거야 아니면은 뭔가 좀 이상한 일을 하고 있을 거야 항상 이렇게 국정원 직원 개개인들이 제대로 이렇게 뭐랄까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네, 네. 하는 어떤 그 소외감, 박탈감 같은 걸 늘 한쪽에 갖고 있어요. 왜냐면 어디 가서 나 국정원 직원이다 이런 말도 잘 못하고 그럼요. 네. 건강보험 기록도 잘 안 나타나 있고 힘든 게 많이 있습니다. 네. 아까 그렇게 유명을 달리한 우리 예, 국정원 요원들. 현직 요원들에 대한 처우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좀 많이 개선됐습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현장에 투입되는 네. 요원들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7급, 6급, 5급 네. 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근무 연한이 짧지 않습니까? 한 15년 전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줘도 이제 자식 키우고 결혼한 그 부부나 네. 가정 입장에서 보면 턱없이 부족하죠. 네.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의원님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주십시오. 네, 그래야 됩니다. 국정원 예산 심사도 당연히 하실 거 아닙니까? 예, 아까 이제 그렇습니다. 결산하셨다고 하셨고, 예.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예. 우리가 이제 검찰 예산도 논란이 됐듯이, 네, 이 국정원이 비밀스러운 업무를 하니까 예. 혹시라도 이게 우리 세금이 네. 국민들이 잘 검증하지 못하는데 예. 그런데 이렇게 좀 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렇게 걱정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정원 특수사업비의 일부를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청와대에다가 네. 5억을 줬다, 10억을 줬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의 국정원장이 이제 처벌받기로 하고 그렇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특수사업비는 집행을 할 때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사전에 예를 들면은 북한 담당 차장이 쓴다, 아니면 해외 담당 차장이 쓴다, 과학정보 담당 차장이 쓴다 그러면 네. 그 차장하고 기조실하고 국장하고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 특수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기조실장이 다시 한번 확인 검수 도장을 찍고 집행이 되게 돼 있고요. 어느 정도로 철저하냐면은 이제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고 들어와서 영수증을 제출할 때 10만 원, 15만 원 이런 게 부정적으로 영수증이 청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직원 같은 경우는 최하 감봉 정직을 먹습니다. 그러면 감봉 정직을 먹으면은 평생 가요. 승진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부서보다도 네. 예산 관리가 철저하다. 정말 이렇게 좀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철저합니다. 정보위 간사로 계시면서 또 이제 국정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조실장이나 1차장까지 역임하시면서 이 순간은 진짜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구나. 예. 설령 작은 사안이라도 이 엄청난 인화력이 있구나. 예, 예. 했던 수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네. 좀 지난 건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잖아요. 북한에 아주 낡은 배가 한 척이 인도네시아 근처에 있었습니다. 네. 이것을 미군의 해군함이 이제 끌고
이제 태평양 건너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어떻게 처리냐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의 수준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배를 그 국제 해역, 국제 수역에서 끌고 가는 행위를 전쟁 행위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미 해군 군함이 가가지고 네. 북한의 공선을 정식으로 이제 억류해서 끌고 가는 행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리 알려져서는 또 안 돼요.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그러면 저항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 배를 잡기는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모른 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신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네. 바로 북한의 무슨 뭐 해군함을 우리 쪽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알고 미국은 미국대로 그 법 집행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로 인포스먼트 법 네. 집행을 하되 그 부작용 없도록 어떤 식으로 잘 관리할 건가 그런 건데 저희도 이제 이 첩보를 입수하고 나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사례 하나 여쭤봤는데도 영화 같습니다. 네. 북한 말씀하셨으니까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과는 뭐 한국전 이후에 가장 사이가 안 좋다는 분석이 나오고 그렇죠. 거리감이 점점 멀어진다는 분석이 나올 때쯤 예. 갑자기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 천안문 막루에 올랐고 예. 그래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고 국정원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로의 그 필요에 다 맞았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중국이 이 행사를 주최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전승절. 네. 그러니까 이 전승절에 어느 나라를 부를 것이냐 중국이 정하는 거죠. 당연히 푸틴을 비롯해서 뭐 상하이 협력기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집단안전보장 조약기구 주로 뭐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뭐 이런데 네. 네. 다 이제 불러오는데 그래도 가장 가까운 김정은이 와주면 이 행사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아서 중국한테 유리하겠다. 왜? 계속해서 중국에서 시진핑의 권력이 약화됐다. 시진핑이 곧 쫓겨난다. 별 소문이 다 돌잖아요. 그랬습니다. 네. 이런 것을 일거에 시진핑이 건재해라는 말 할 필요 없이 네. 정리할 수 있는 행사가 바로 김정은까지 전승절에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자신이 트럼프하고 혹시 만날 수도 있잖아요. 네. 자꾸 트럼프가 자신을 만나자고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하고 협상을 하기 전에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던 중국과 관계를 좀 단단하게 더 해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 트럼프 만나서 혼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하고 협상이 잘못됐을 때 다시 나의 뒤를 좀 봐주고 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또 중국이다. 네. 러시아가 전쟁에서 어렵다고 그래서 12,000명까지 군대를 보내놨는데 상당히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좋아 그러면은 러시아 푸틴 뒤가 트럼프하고 또 손잡을지 모르니까 나의 전통적 관계를 복원해야 되겠어. 네. 그러한 서로의 필요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김정은이 이제 북경을 갔는데 가기 전에 김정은은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내가 정말 주인공처럼 나오겠다. 두고 봐라. 네. 세계 무대에서 내가 더 이상 숨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나온 거래요.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 네. 김선경이라고 하는 차관, 외무성 차관입니다. 네. 최초로 차관을 보냈어요. 이 차관이 29일 날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국제사회의 양자 무대, 그러니까 1대1의 정상회담만이 아니라 다자 무대, 여러 국가가 모이는 곳에도 북한이 뛰어나오겠다라고 하는 신호탄으로서의 김정은의 중국 방문은인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방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가장 나쁜 관계였다고 하지만 네. 북한과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춥다라고 해서 마치 중국한테는 이 북한이 입술이고 네. 북한한테는 이 중국이 입술인 겁니다. 서로를 보호해주는. 네. 그동안 거의 그 북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북경 공항에 김정은 배지 메고 네. 달고 오는 이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외교가 결국 뭐냐면은 경제하고 안보거든요. 경제 분야에서 북한과 중국이 상당한 네.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거의 다시 정상화됐다 이렇게 봐도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이 북한과 중국하고의 전통적 친선 관계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이 아예 대놓고 중국, 러시아, 미국하고 이 외교전, 외교 게임을 벌리면서 살 길을 찾겠다라고 나왔는데 네. 밖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어쨌든 남북 관계 없이 살아가야 하는 길을 개척해 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좋은 겁니다. 그럼요. 우리가 우려할 부분이죠. 예. 네. 그런 것이 지금 교차되어 있는 국면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막루 위에서도 놀랬지만 막루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말 그러니까요. 그 세 명이 네. 뒤에 이란 정상과 또 트르키예 정상 뭐 이런 네. 20여 정상들이 뒤에 있고 네. 그 앞줄에 세 명이 설 거라고는 그 여러 대통령과 정상이 있었지만 네. 맨 가운데 이제 그 시진핑과 푸틴 네. 그 옆에 이제 김정은이 섰다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는 이제 안 좋은 네. 신호죠. 네. 네.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간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어떤 좋은 일을 해서 경제가 좋아져서 네. 국제적으로서 무슨 공헌을 해서 북한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은 뭐 우리도 뭐 그럴 수 있겠다 보지만 그게 네. 아니고 핵무기를 개발해서 뭐 핵무기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돼서 같은 핵 보유국으로서 이 시진핑 옆에 푸틴과 같이 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안보 전략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늘 우리는 주목해서 경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핵의 힘이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마저 김정을 만나겠다고 하고 예. 중국마저 저렇게 러시아와 이렇게 가까워지는 김정을 끌어당기는 걸 보면 예. 어떻게 보면 우리 한반도가 우리가 놓여 있는 이 땅이 지정학적으로는 참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중요한 땅이구나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었습니다. 예, 네. 뭐 남북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우리의 복토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만큼 중요하다. 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때로는 부딪히는 것이고 때로는 다리로서 해양 세력과 이 대륙 세력들이 오고 가고 화합하는 장이기 때문에 네. 이 지점을 누가 확실하게 장악하고 영향력을 독점하느냐라고 네. 하는 그런 관점들이 늘 소위 말하는 주변에 있는 이 대국들에게는 그런 시각이 깔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북한 관련해서 하나만 더요. 러시아 파병 관련해서 예. 우리 국민들이 알기 전에 국회나 입법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예. 아쉬운 부분이나 잘한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잘한 부분이 네. 분명히 있다는 것을 꼭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제 10월 18일 날 그 홍장원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네, 홍장원 1차장이 이 정보위 간사 야당 간사였죠. 그때는 저한테 전화가 와서 2시간 후에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보고 드립니다라고 네. 이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12,000명이 이렇게 차례차례로 이렇게 보내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정보 수집 자산, 영상 자산, 신호 자산, 또 우리의 휴민트를 가동해서 다 획득을 했고 네. 이런 과정에서 영상이나 신호 정보 같은 것을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독자적인 것으로 확보를 해서 네. 오히려 우리가 먼저 북한의 폭풍 군단이라고 하는 최정예 특수작전부대가 곧 러시아로 들어간다는 것을 네. 미국에 알려줬다라고 네.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와서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쭉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일을 잘했다라고 네. 이제 평가를 사전에 알고 했었죠. 그걸 또 미국에 미리 알려줬군요. 예, 네. 미국에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토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유럽의 집단안보 조약기구인 나토에 가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네.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서로 갖고 있는 정보를 이제 교환하기도 하고 그런 것은 잘했다. 네. 사전에 잘 탐지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정보위 간사로 계시면서 이런 부분, 이런 정책, 예. 이런 부분은 꼭 좀 정보위에 계시는 동안 하고 싶다 하는 예.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국가정보원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세계적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늘 보면 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사라고 하는 국방부의 정보사가 있었죠. 네. 그 정보사에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이렇게 포섭된 네. 간첩이 들어와 가지고 정보사의 거의 모든 정보를 다 빼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면은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들을 관리 장악하는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네. 정치에 관여할 때 이런 그 빈틈이 생겨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몇 개 안 되는 정보기관들이 있습니다. 군 정보기관들인데 그 정보기관에 대한 국가정보원이 기획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런 권한에 대해서 국방부가 수용을 하고 잘 좀 그 국가정보원의 어떻게 보면 지도라 그럴까 감독 네. 이것에 대해서 충실히 따라줬으면 좋겠다. 법에는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국정원이 그 정보사에 출입을 한다든지 방첩사에 출입을 해서 내란을 일으키지는 못하게 방첩사는 억누르고 정보사 같은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지와 공간이 보장돼야 되겠다. 그런 알겠습니다. 것을 꼭 정책적으로 이번 이재명 정부 때 하고 싶습니다. 자, 의원님 마무리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예. 지역구가 인천 부평 을이시잖아요. 예. 네.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부평 이 지역에 예. 한국 GM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한미 FTA로 무관세로 수출하다가 예. 지금 이제 관세를 물게 됐단 말이죠. 예, 한국 GM 이게 떠나버리면 큰일 예. 아닙니까? 예, 그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GM의 그 지사장 법인 대표를 네. 불러서 만났는데 떠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에서 만드는 차가 45만 대나 됩니다. 45만 대가 전량 다 팔려요. 너무 잘 파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가격 경쟁력 있고 기술 경쟁력 있고 도저히 미국에서 못 만들어 이런 차를. 그래서 한국에서 계속 생산하고 싶다. 그래서 한국 GM이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있다고는 말 못한다. 네. 그렇지만 떠나지 않을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공개적으로 안 떠난다는 말도 못한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GM 본사가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너희들 안 들어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으면서 계속 한국에서 물건을 생산하겠다. 네. 그래서 그 노사 화합하는데 좀 도움을 달라라고 했는데 곧 노사 간에 네. 그 임금 협상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은 한국 GM은 계속해서 인천, 네. 부평과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창원 공장이 남아서 자그마치 45만 대, 조금 더 있으면 50만 대. 이번에 약간 생산 시설도 증설했습니다. 네. 그래서 55만 대까지 내년에도 계속 팔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일자리 꼭 지켜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